쪽, 쪽. 깊은 밤, 동궁전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어미의 젖을 빠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유모의 가슴을 이빨로 찢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고름과 부패한 진물을 탐욕스럽게 삼키는 소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오늘 밤도 죄 없는 궁녀를 죽여 삼살배기 괴물에 싱싱한 먹이로 바치는 왕실의 추악한 거래.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일까요? 아니면 시체를 먹고 자란 괴물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궁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중천에 떠도 짙은 안개가 좀처럼 거치지 않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머무는 곳이라며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궁궐의 기와는 세월의 때가 묻어 검푸른 빛을 띠었고 높이 높은 담장 너머로는 가끔 어린아이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밤바람을 타고 새어나와 산새들조차 그 근처에는 둥지를 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왕실의 병든 이를 요양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어졌으나 실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쓸쓸하고 적막한 궁궐에는 이제 막 16이 된 어린 궁녀 월화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궁에 들어온 월화는 이곳이 다른 화려한 궁궐들과는 달리 어딘가 기이하고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화사한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았고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나이 지은 상궁들과 내관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깊게 배어있어 월화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월화가 모셔야 할 분은 이제 갓 3살이 된 어린 세자 저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이곳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화가 처음 본 세자의 모습은 병약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창백하고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는 마치 핏기가 하나도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그 아래로 검푸른 혈관이 비치고 있어 살아있는 아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빚어놓은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자는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려 궁궐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세자가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라간의 최고 상궁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끓여낸 뽀얀 타락죽이나 달콤한 미음도 세자의 입맛을 돋우지는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세자는 자지러지듯이 울며 그릇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따뜻한 젖을 먹이려 해도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며칠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지 일반적인 음식 앞에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세자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별채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향기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자의 유모가 머물고 있다고 했지만 월화는 한 번도 그 유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자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로워져 궁궐의 기와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궁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결단을 내린 듯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최상궁이 월화에게 다급하게 손짓하며
세자를 업고 별채로 따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등 뒤로 차디찬 세자의 체온을 느끼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의 세자가 무언가를 갈구하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월화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바람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했습니다. 별채 앞에 도착하자 코끝을 찌르는 듯한 짙은 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침향이나 백단향의 은은한 향기가 아니라 무언가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덮어 씌운 듯한 독하고 머리가 아픈 향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굵은 소금 단지가 놓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아 마치 무덤 입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최상궁은 월화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엄하게 명한 뒤 세자를 받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월화는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몸을 떨었고 그 안쪽 깊은 곳에 희미하게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짓말처럼 세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 소리도 아이를 어르는 다정한 자장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는데 잠시 월화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듯한 쩝쩝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끈적한 액체를 힘겹게 빨아들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월화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하여 두 귀를 막고 싶었지만 상궁의 엄한 명령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자는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문이 열리고 최상궁이 세자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자는 아까와는 달리 배가 부른 듯 축 늘어져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입가에는 누르스름하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급히 비단 수건으로 세자의 입가를 닦아내며 주위를 살폈고 월화에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세자의 입가에서 나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는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젖 비린내가 아니었고 상한 고기에서나 날 법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화는 별채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빨래터에서 세자의 옷을 빨 때마다 그 누런 얼룩을 마주해야 했고 얼룩이 물에 풀릴 때면 맑은 개울물 위로 기름기 섞인 탁한 물이 번져나가 물고기들이 피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들어왔던 궁녀 하나가 별채를 기웃거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떠돌 뿐이었습니다. 월화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은 월화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세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야위어 가는 듯했으나 배만은 기이하게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시체처럼 늘어져 있다가 밤만 되면 눈을 번뜩이며 별채 쪽을 향해 기어가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화는 상궁들의 심부름으로 별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덜컹거렸고 그 틈으로 다시 한번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월화는 분명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 마을에서
가축이 죽어 썩어갈 때 나던 냄새와 똑같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월아는 황급히 코를 막고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닫힌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자는 그 여인의 곁에만 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무언가를 빨아먹는 것일까요? 월아의 머릿속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로 가득 찼지만 이 거대한 궁궐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며 다가올 밤의 공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마당에는 쓸쓸함이 감돌았고 해가 짧아지면서 세자가 깨어나는 시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상궁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별채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얼음을 나르는 것이 이상했지만 월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음과 함께 강한 향료들이 수레에 실려 들어갔고 나올 때는 빈 수레만이 덜커덩거리며 나왔습니다. 월아는 그 얼음들이 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아는 세자의 침소를 정리하다가 세자의 베개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말라 비틀어진 검은 살점 조각 같은 것이었는데 손으로 집어들자마자 바스라져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월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세자가 쉰 목소리로 엄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세자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자가 부르는 엄마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왕비마마일까요? 아니면 저 별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모일까요? 월아는 세자의 눈동자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것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검은 자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가끔씩 입맛을 다시며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기괴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추수를 끝내고 겨울 준비로 분주하며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겠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자 궁궐의 모든 문들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직을 서던 월아는 무서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상궁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최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별채로 가서 얼음을 더 가져오너라. 얼음 창고 열쇠는 여기 있다. 상궁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영문도 모른 채 열쇠를 받아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최상궁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잊히지 않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 창고에서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바구니에 담아 별채로 향하는 월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등불이 꺼질 듯 위태로웠고 별채 쪽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욱 격렬한 세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굶주림에 지쳐 발악하는 괴성 같았습니다. 별채 문 앞에 다다르자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검붉은 물이 월아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월아는 숨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문틈으로 흘러나온 피 섞인 고름이었습니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안에서 최상궁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하느냐. 세자, 저 앞께서 기다리신다. 월아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악취에 월아는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향 냄새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 지독한 썩은 내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중앙에 놓인 병풍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얼음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에 두고 썩 물러가라. 최상궁이 소리쳤지만 월아는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이끌려 고개를 살짝 들고 말았습니다. 병풍의 틈새로 겹겹이 쌓인 비단이 불 위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는데 그 품에는 세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여인의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월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모라고 불리는 그 여인의 손등이 검게 썩어 들어가 뼈가 드러나 있는 것을, 그리고 멍하니 풀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의 얼굴빛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님을. 그 여인은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도 않았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였습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체의 품에 안겨 세자는 정신없이 무언가를 빨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아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자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여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부패한 체액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최상궁이 눈치채기 전에 문을 닫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빠져나온 월아는 폭우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끔찍한 별채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을 휘감고 차가운 빗물이 눈을 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구석진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월아는 덜덜 떨며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세자가 밥을 먹지 않았는지, 왜 별채에서 썩은 내가 났는지, 왜 얼음이 필요했는지. 그들은 시체가 썩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얼음을 썼고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공포와 함께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왕실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시체의 진물을 먹고 자란 세자는 과연 사람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자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빗소리에 묻혀 월아의 흐느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저 멀리 별채에서는 여전히 세자의 기괴한 쩝쩝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월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앞선 궁녀처럼 이 차가운 궁궐에 걸음이 되고 말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궁궐의 기와는 빗물에 씻겨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지만 월아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지난밤 별채 문틈으로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 죽은 여인의 품에 안겨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빨던 세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아는 쬐탄 눈으로 마당을 쓸었지만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한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월아의 몸은 마치 얼음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덜덜 떨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다른 궁녀들도 밤새 불어닥친 비바람 때문에 잠을 설쳤는지 하나같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곤함 속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아침 준비를 하는 나인들의 입에서는 간밤에 들렸던 기이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어젯밤 짐승우는 소리 듣지 못했니? 산짐승이라기엔 너무 가까이서 들리던데. 한 나인이 속삭이자 다른 나인이 몸서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 꼭 무언가를 찢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월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뜨자 궁궐의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빨래터에 앉아 세자의 옷을 빨기 시작했는데 옷가지에 배어있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비릿하고 추출한 냄새는 물에 젖으니 더욱 심하게 올라와 코를 찔렀습니다. 옆에서 같이 빨래를 하던 선임 나인이 코를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세자 저하께서는 뭘 드시기에 옷에서 이런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담? 꼭 푸착간 앞치마를 빠는 것 같네.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말이 월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속적삼을 문질렀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누런 얼룩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최상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꿋꿋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최상궁은 빨래터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월아의 곁으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월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궁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네가 본 것은 헛것이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야. 알겠느냐?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아는 예, 마마님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월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궁 안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명대로 살 수 있는 법이다.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네 혀가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월아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저 멀리 사라졌지만 그 손길이 닿았던 자리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월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별채 쪽으로 향하는 발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얼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내관들이 커다란 숯 가마니와 소금 포대를 짊어지고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숯과 소금이라니
그것은 부패를 막고 습기를 제거할 때 쓰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월화는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본 것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그것은 분명 죽은 시체였고, 사람들은 그 시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먹이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겠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잠들어 있던 세자가 깨어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 죽은 듯이 잠만 자던 세자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전보다 훨씬 더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월화는 세자의 새순물을 대령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자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입가에 침이 잔뜩 고여 있었고 송곳니가 유난히 뾰족하게 자라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냄새. 달콤한 냄새. 세자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걸걸하고 탁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세숫대야를 내려놓았습니다. 물결이 찰랑거리며 소리를 내자 세자가 고개를 꿰돌려 월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흰 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자위가 가득 차 있었고 붉은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엉겨 있었습니다. 세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월화에게 기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최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세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광기로 번들거리던 눈빛에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월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 발로 기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세자가 나간 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월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전 세자가 자신을 보던 눈빛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최상궁이 조금만 늦게 불렀더라면 세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궁궐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점점 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흉포해지고 있었습니다. 별채 쪽에서는 또다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거리며 액체를 빨아들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으드득거리는 소리. 그것은 뼈가 부딪히거나 살점이 뜯겨나갈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월화는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동료 나인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소리 정말 미칠 것 같아.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촛불을 켜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궁궐 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를 청소하던 내관 한 명이 구토를 하며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했습니다. 살이 다 녹았어. 뼈만 남았어. 상궁들이 급히 그 내관을 데려가 입을 막았지만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모가 몹쓸 병에 걸려 몸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자 저하께서 유모를 너무 괴롭혀서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월화에게 그 말은 끔찍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언일 뿐이었습니다.
유모의 시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얼음을 채우고 소금을 뿌려도 죽은 육신이 부패하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자가 매일 밤 찾아가 살을 파먹고 진물을 빨아먹으니 그 시체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월화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살이 녹아내린 시체를 껴안고 젖을 빠는 아이라니,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세자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궁 밖에서 낯선 수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짐칸은 검은 천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고 끄는 말조차 힘겨워할 만큼 묵직해 보였습니다.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바퀴 자국이 깊게 패였고 그 뒤를 따라 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번에는 썩은 내가 아니라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월화는 마당 구석에서 그 수레를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레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표정이 마치 장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어둡고 침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향한 곳은 바로 별채 뒤편의 작은 쪽문이었습니다. 월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수레 안에 든 것은 세자의 새로운 먹이일 것이라고. 다 썩어버린 이전의 유모를 대신할 싱싱한 시체일 것이라고. 월화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왕실이 백성들 몰래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공수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갓 죽은 여인의 시신을 도굴해 오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든 용서받지 못할 천인공 노알짓이었습니다. 월화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 또한 언제 세자의 먹이가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칠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은 너무 높았고 곳곳에는 눈을 번뜩이는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절망감에 휩싸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핏물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에 실려온 까마귀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월화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던 동료 나인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월화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봤지? 저 수레. 나 알아. 우리 마을 옆 동네에서 얼마 전에 아이 낳다 죽은 새색시가 있었는데 그 집 묘가 파헤쳐졌다는 소문을 들었어. 월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수레에 실려온 것은 무덤에서 파낸 갓 죽은 시체란 말인가요? 연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었어. 산짐승이 물어갔다고 관아에서는 그랬다는데 그게 여기로 온 것 같아. 언니, 우리 어떡해?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죽어서 적골이 되는 거 아니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두 소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월화는 연희의 손을 꽉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손 또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별채 쪽은 평소보다 더욱 부산스러웠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질 소리도 들렸고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체를 들이고 낡은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최상궁과 나이든 상궁들이 연신 왔다 갔다 하며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루거라.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향을 더 피워라. 냄새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그것도 괴물의 먹이로 쓰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꼴이라니. 월화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무늬가 마치 찡그린 귀신의 얼굴처럼 보였고,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죽은 이들의 원한 섞인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상궁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최상궁의 눈은 빛발이 서 있었고 온 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월아, 너 이리 나와 보거라. 최상궁이 월아를 지목했습니다. 월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일까요? 낮에 수레를 훔쳐보던 것을 들킨 것일까요? 월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비쳐왔습니다. 최상궁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월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세자의 침소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별채였습니다. 별채 앞마당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검은 천과 밧줄들이 널려 있었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최상궁은 별채 문 앞에 멈춰서서 월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최상궁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일손이 부족하다. 최상궁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너는 입이 무겁고 손이 야무지니 내 너를 믿고 시키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서 상궁들이 하는 일을 도와라. 그리고 명심해라. 안에서 본 것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만약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말에 월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최상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썩은 내가 아니라 온갖 약재와 향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월아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촛불들로 밝혀져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아까 보았던 수레에서 내린 듯한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검붉은 덩어리가 젖은 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유모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듬성듬성했고 가슴 부분은 움푹 파여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살점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흡사 해골에 가죽만 씌워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상궁 2명이 그 끔찍한 잔해를 흰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란 말인가?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무엇이 저렇게 처참하게 뜯어먹혔단 말인가? 그때 방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하가 고개를 돌려보니 세자가 네 발로 엎드린 채 새로 들어온 나무 상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눈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기다림에 지쳐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새 거야. 새 냄새야. 세자가 쉰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월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월하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의 공범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상궁은 굳은 표정으로 월아에게 다가와 젖은 수건과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닦아라.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무엇을 닦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핏물과 고름, 그리고 세자가 흘린 타락한 욕망의 흔적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월아는 눈물을 삼키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훔칠 때마다 그녀의 영혼도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신이 안치된 별채의 공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섬뜩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썩은 내와 악취가 진동하던 방이었지만 상궁들이 향을 새로 피우고 바닥을 닦아낸 뒤에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정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무 상자에서 꺼내져 비단 이불 위에 눕혀진 세 여인의 시신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아직 생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얼굴, 가지런히 모은 손,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은 이 여인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말대로 이웃 마을에서 아이를 낳다 죽었다던 그 새색시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왕실의 끔찍한 비밀을 위해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익숙한 솜씨로 시신의 옷고름을 풀고 가슴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의 등 뒤와 목덜미에 붉은 글씨가 쓰인 노란 종이들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혼이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고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부적이었습니다. 월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시체를 먹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악한 주술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상궁이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자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불꽃이 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지만 누구 하나 춥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세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먹이를 본 세자의 눈은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쁜 엄마. 세자는 입맛을 다시며 네 발로 기어서 시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세자는 시신의 곁을 빙빙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킁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음식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세자의 다음 행동이 궁금하여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시신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더니 이내 드러난 가슴 쪽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 월아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하여 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자가 시신의 젖을 무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송곳니로 여인의 가슴 살점을 물어뜯었기 때문입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튀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난 시신이라 피는 이미 굳어 있었고 대신 검붉은 체액이 몽글몽글 솟아올랐습니다. 세자는 그 체액을 보더니 미친 듯이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쩝쩝, 부르르. 그 소리는 이전에 썩은 시체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경쾌하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선한 죽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세자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창백하던 피부에는 묘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구역질을 참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포식이었습니다. 세자는 인간의 젖이 아니라 시체 속의 고인 사기와 썩은 진물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문득 월아의 머릿속에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무덤 속에서 태어나 시체를 먹고 자라는 괴물, 귀식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와 시체의 기운으로만 연명한다는 그 전설 속의 괴물이 지금 바로 눈앞에 실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은 이 끔찍한 괴물을 세자라는 이름으로 키우고 있었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시신을 훔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의 식사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게 체액을 빨던 세자는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장난을 치듯 시신의 살점을 뜯어내 씹기도 하고 손톱으로 피부를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던 새색시의 시신은 순식간에 훼손되어 갔습니다. 월아는 죽은 이에 대한 연민과 산자에 대한 공포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여인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사랑받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괴물의 먹이가 되어 찢기는 신세가 되다니, 이보다 더한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아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저 여인의 혼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기를. 식사가 끝나자 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신의 배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검은 액체가 묻어 있었고 배는 기이할 정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월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뒷정리를 해라. 남은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치워야 한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걸레를 들고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시신의 참상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가슴 부분은 너덜너덜해져 뼈가 보였고 주변에는 뜯겨나간 살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월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축축한 촉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월아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꿈속에서도 세자가 나타나 자신의 가슴을 물어뜯으려 했고, 죽은 새색시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동료 나인 연희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해 주었지만 월아의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라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월아는 앓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괴물이야. 사람이 아니야. 다 죽을 거야. 연희는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월아의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른 상궁들은 세자의 상태를 살피느라 바빠 월아의 헛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월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궁궐안은 여전히 음산하고 고요했지만 월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내관들도, 무심한 표정의 상궁들도 모두가 공범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월아는 더 이상 이곳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최상궁의 경고대로 입을 여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며 이 끔찍한 죄악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월아는 빨래터로 가는 척하며 별채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에는 세자가 잠들어 있고 상궁들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 경계가 조금 느슨했습니다. 월아는 별채 뒤쪽 창호 지문에 귀를 대고 아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상궁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는데 말투로 보아
무당이나 법사 같았습니다. 이번 시신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저하의 기운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최상궁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먹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동짓돈가 다가오니 그때 큰 제사를 올려 더 강한 기운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잠잠해지실 겁니다. 남자의 말에 월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강한 기운이라니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때 남자가 덧붙인 말이 월아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아기 씨를 되살리려 했던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때 묻어주었어야 했는데 왕실의 욕심이 화를 키운 것이지요. 이미 죽은 몸에 억지로 혼을 붙잡아 두었으니 산 사람의 젖이 아니라 죽은 자의 진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월아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세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기를 포기하지 못한 왕실이 사악한 주술사를 불러들여 억지로 되살려낸 것이 바로 지금의 세자. 아니, 귀시였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오직 본능과 탐욕만이 남은 괴물. 그것이 이 나라의 세자라니. 월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월아는 혼비백산하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가 흉흉한 눈빛으로 월아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 최상궁이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년이 기어이. 최상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마마님,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월아는 울부짖으며 빌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최상궁에게 눈짓을 하자 최상궁이 천천히 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너무 영리해서 탈이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최상궁은 월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까요? 최상궁이 남자에게 묻자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마침 동지 제사에 쓸 그릇이 필요하던 참 아니었소. 살아있는 기운이 넘치는 아이니 저하께서 아주 좋아하시겠소. 그릇이라니 그것은 재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가 월아의 이마에 노란 부적을 턱하니 붙이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월아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별채 옆에 작은 광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광 안에 던져진 월아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은 마비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세자의 먹이가 되거나 사악한 의식의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습니다. 광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구석에 낡은 피 묻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월아 이전에 이곳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궁녀들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들도 비밀을 알게 되어 이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광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야속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월아는 눈동자만 굴리며 탈출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있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누가 돌본단 말인가요?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에 영원히 묻혀버리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월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 붙은 부적을 적셨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부적의 붉은 글씨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께서 깨어나셨다. 오늘따라 기운이 더 넘치시는군. 상궁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세자의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고기! 따뜻한 고기! 세자는 더 이상 시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낮에 주술사가 했던 말처럼 죽은 시체로는 한계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세자는 살아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먹잇감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월아 자신이었습니다. 월아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젖은 부적이 힘을 잃었는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그때 광해문 빗장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일까요? 아니면 주술사일까요? 아니면 굶주린 세자가 직접 찾아온 것일까요?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손에 작은 촛대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연희는 울먹이며 월아에게 달려와 이마의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부적이 떨어지자마자 월아는 숨을 토해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연아, 네가 어떻게... 월아가 묻자 연희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상궁들이 언니를 제물로 쓴다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 다들 별채에 모여서 구판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금 도망쳐야 해. 하지만 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궁궐 담장을 넘기도 전에 잡힐 것이고 연희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 도망친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월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연아, 나를 도와줘. 우리만 도망치는 걸로는 끝나지 않아. 저 괴물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 연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월아는 연희의 손에 들린 낫을 꼭 쥐었습니다. 이 낫과 촛불이면 돼.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월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세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즉 불과 기름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별채 안에는 시신의 부패 냄새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기름단지와 향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불을 지르면 순식간에 별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것입니다. 괴물 세자와 썩은 시체들, 그리고 사악한 주술사까지 모두 태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월아는 연희에게 담장 및 개구멍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촛불을 들고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월아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채 앞마당에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온갖 기괴한 제물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술사는 칼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상궁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높은 곳에
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왕의 위엄이 아니라 지옥의 왕이 강림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월화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별채의 나무 기둥 뒤쪽에 쌓여있는 기름 항아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궁궐을 정화할 붉은 연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월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름 항아리 뚜껑을 열고 주변에 기름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사상의 향 냄새가 워낙 독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월화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들고 있던 촛불을 기름이 흥건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돌아가세요. 월화의 속삭임과 함께 작은 불씨가 기름에 닿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별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월화가 던진 작은 촛불 하나가 기름을 만나자마자 마치 굶주린 용이 승천하듯 거대한 화염기둥이 되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제단은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겹겹이 쌓여있던 마른 나무 기둥과 문틀은 장작이 되어 맹렬하게 타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제사를 지내던 상공들과 주술사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하던 산속 궁궐을 깨웠고 잠들어 있던 내관들과 무사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물을 끼얹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불 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하고 날카로운 괴성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앉아있던 세자는 불길이 치솟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빼앗긴 맹수처럼 분노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불의 뜨거운 열기가 세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음기를 자극하자 세자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싫어, 끄란 말이야. 세자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걸걸하고 흉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불타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주술사는 당황하여 세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저하,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불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는 소매에서 부적을 꺼내 허공에 날리며 주문을 외워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월화가 지른 불은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원한과 정화의 염원이 담긴 불이라 사악한 술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은 불길에 닿기도 전에 바스라져 재가 되어버렸고 주술사의 옷자락에도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주술사가 팔을 휘젓는 사이 이성을 잃은 세자가 주술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자는 더 이상 왕실의 귀한 자손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으아, 주술사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는 주술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매달렸습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죽은 피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맛을 본 세자는 더욱 광포해졌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상공들과 무사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불길에 비친 세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부는 불에 그을려 쭈글쭈글해졌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몸은 비쩍 말라 갈비뼈가 앙상했는데 배만 기이하게 불룩하여 흡사 아귀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달려온 내관 중 한 명이 덜덜 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상궁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보지 마라. 고개를 돌려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거세진 불길이 별채의 벽을 무너뜨려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밀들까지 모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벽 너머로 그동안 세자의 먹이로 쓰였던 훼손된 시신들과 뼈무덤이 불길 속에 뒹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궁궐 안 깊숙한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사들은 칼을 뽑아들었지만 누구를 향해 겨누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세자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람을 물어뜯고 있고 그 주변에는 시체들이 즐비했으니 이것은 반역이나 암살의 문제가 아니라 요괴를 퇴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것은 세자 저하가 아니다. 요물이다. 누군가 소리치자 그 말은 파문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월화는 멀찌감치 떨어진 나무 뒤에서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 별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언니, 저것 봐. 정말 괴물이었어.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날 거야. 저 불이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릴 거야. 월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편 불길 속에서 주술사를 쓰러뜨린 세자는 이제 탈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불바다라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불은 양년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라 임의 기운으로 뭉친 귀신 세자에겐 쥐약과도 같았습니다. 불길이 가까워질수록 세자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괴성도 점차 잦아들며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뜨거워. 엄마. 세자는 다시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와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상궁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저하,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모신 왕실의 비밀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비록 괴물이 되었다 해도 자신의 손으로 키운 아이에 대한 삐뚤어진 모정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상궁들이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마마님,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타오르는 불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별채의 지붕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가래와 기와들이 쏟아져 내리며 세자가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잠시 후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괴성이 뚝 그쳤습니다. 불꽃은 더욱 높이 치솟아 마치 하늘에 닿을 듯했고 그 색깔은 붉은색에서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서려있던 수많은 원혼들이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사악한 기운이 다 타서 없어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맹렬하던 기세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는 완전히 전소되어 검은 숯덩이와 재만 남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담한 나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묘한 향 냄새가 섞여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궁궐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꺼풀 벗겨진 듯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무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잿더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내관들은 묵묵히 뒷정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궁궐의 책임자인 내관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별채와 넋이 나간 최상궁 그리고 공포에 질린 궁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지켜질 수 없었고 괴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의 일은 함구하되 더 이상 이곳을 유지할 수는 없다. 모두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라. 그것은 사실상의 해산 명령이었습니다. 죽은 세자를 살려두었던 이 저주받은 궁궐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월하와 연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멍하니 잿더미만 바라보다가 내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왕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을 일을 가장 어리고 약한 궁녀가 해낸 것입니다. 내관감 역시 월하를 잠시 응시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월하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용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잿더미 위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 햇살은 밤새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월하는 잿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항상 가지고 놀던 옥놀이개였는데 불에 그을려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월하는 마음속으로 세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비록 괴물로 살았지만 그 또한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된 불쌍한 영혼이었음을 알기에 이제는 굶주림 없는 곳에서 차가운 시체가 아닌 따뜻한 품에서 편히 쉬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궁궐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짐수레가 들어오고 궁녀들은 옷가지와 세간살이를 챙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처럼 느껴지던 궁궐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월하도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들고 연희와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악몽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두 소녀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월하는 마지막으로 별채 털을 뒤로하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손과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지난밤의 열기와 그을음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에 비친 월하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 많은 어린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끝낸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행렬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숲에서는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게 그을린 궁궐의 기와지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려 있던 원한과 슬픔도 밤마다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월하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듯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뛰어노는 아이들. 그 평범한 풍경이 월하에게는 눈물 나도록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고 발 뻗고 자자. 연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월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죽은 유모와 귀시 세자의 이야기는 잿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고 그 산속 궁궐은 폐허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월아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타오르던 붉은 불꽃과 마지막으로 보았던 세자의 슬픈 눈동자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한 경고이자 생명의 존엄함을 잊지 말라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궁궐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몽롱하면서도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만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지냈던 그 차갑고 습한 안개 속과는 달리 산 아래의 공기는 달콤하고 포근했습니다. 월아는 숲길을 걸으며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니었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귀신들의 속삭임이 아닌 자연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연희와 다른 나인들도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살아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벅찬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산봉우리는 이미 첩첩산 중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그 순간 월아에게는 가장 그리웠던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허리를 펴고 낯선 행렬을 바라보았고 개들이 컹컹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궁궐의 그 숨막히는 정적과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던 월아에게 마을의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보이자 월아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어머니 하고 목이 메어 부르자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월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궁에 들어간 뒤로 소식이 없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는데 어머니의 거친 손이 월아의 야윈 등과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따뜻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시체와 역겨운 향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월아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공포와 서름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아의 집에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보리 섞인 밥과 시래기를 넣고 끓인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고추와 상추가 전부였지만 월아에게는 수라상보다 더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넣자 따뜻한 국물이 10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동생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아버지가 헛기침하는 소리,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월아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월아는 밥알 하나하나를 꾹꾹 씹으며 자신이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을 때 월아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을 끄면 다시 그 끔찍한 별채의 어둠이 찾아올까봐, 눈을 감으면 세자의 붉은 눈이 보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동생의 잠꼬대 소리가 월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방바닥은 아랫목의 온기로 뜨끈뜨끈했고 창호지문 너머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괴물은 없어. 긴장이 풀리자 스르르 잠이 쏟아졌고 월아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월아의 마음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아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는 동안 끔찍한 기억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일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월아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려다 괴물을 만들었지만 이곳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생명이 순리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 우물가에서 연희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희 역시 많이 안정을 찾은 듯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혼담이 오가는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서로의 손을 꼭 잡는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지옥을 건너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무언의 연대감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월아는 이웃마을의 성실한 청년과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우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월아를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아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월아는 불현듯 옛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그 괴물처럼 태어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월아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월아는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이며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고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세자의 그 기괴한 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청아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월아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꼬물거리는 손으로 월아의 옷자락을 잡고 본능적으로 젖을 찾았습니다. 월아가 조심스럽게 젖을 물리자 아기는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빠는 아기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르고 꿀떡꿀떡 젖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월아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시체의 진물을 빨던 세자의 모습이 겹쳐지며 잠시 섬뜩했지만 이내 눈앞에 내 아이가 주는 생명력이 그 어두운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살아있는 어미가 살아있는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숭고한 행위야말로 세상에 참된 이치였습니다. 월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너는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키우겠노라고. 욕심으로 얼룩진 괴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노라고. 아기는 배가 부른지 젖꼭지를 입에 문 채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월아는
매년 동짓날이 되면 남몰래 집 뒤편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과 하얀 백설기 한 조각을 올려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 죽은 세자와 억울하게 희생된 유모들, 그리고 이름 모를 궁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제사였습니다. 비록 세자가 괴물이었지만 그 또한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 태어나지도 죽지도 못한 채 고통받았던 불쌍한 영혼이었음을 알기에 월화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연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부모 품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가기를. 월화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월화는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화를 지혜롭고 인자한 어른으로 존경했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녀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월화는 호랑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만 자신이 겪었던 그 궁궐의 이야기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묻혀야 할 슬픈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월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화로의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예전 궁궐의 그 바람 소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화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곤히 잠든 손자의 숨소리가 있었고 평생을 함께해온 낙지만 정겨운 살림살이들이 있었습니다. 공포는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현재의 삶을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옛날 그곳에 흉흉한 기운을 내뿜던 궁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월화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의 붉은 불꽃은 이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꺼졌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놓으면 추워요. 잠에서 깬 손녀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월화는 오냐? 알았다. 우리 강아지 춥지 않게 얼른 닫아마 하고 다정하게 대답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옛날에 손녀가 잠결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채자 월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하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가물거리다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고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게 하는 포근한 휴식이었습니다. 월화의 집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눈이 쌓여갔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은 그치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그 옛날의 비극은 이제 전설조차 되지 못한 채 눈 속에 파묻혔고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산과 들이 모두 잠든 시간,
월아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썩은 냄새도 울부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드러지게 핀 복사꽃 사이를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봄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가 지켜낸 평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무서운 꿈은 꾸지 마시고 월아 할머니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